자, 직업기초 능력의 꿀팁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꿀팁 강의를 해달라 요청을 받아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강의는 직업기초 능력의 출제 및 해결하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원리 중심에 한번 강의를 해볼게. 자, 요즘 워낙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꼼수나 기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 해당되는 직업기초 능력은 인지적인 능력 평가 시험으로서 직무 적성감에서부터 와 있잖아. 근데 기본적인 그 흐름을 잘 안다고 하면, 그 원리를 잘 안다고 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상당히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꼼수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원리 중심에 접근하는 것이 이 직업기초 능력 고득점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직업기초 능력의 원리가 뭐다라는 걸 내가 확 가슴에 와닿도록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혼자 공부했을 때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팁,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은 총 10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부터 수리,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자기개발, 자원, 기술, 정보, 조직, 그다음 직업 윤리에서 총 10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개 파트 중에서 앞에 있는 3개 파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 흔히 핵심 파트라고 해서 거의 모든 기업이 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개 파트 있죠. 자원관리, 기술, 정보, 조직위에는 업종별로 출제하는 기업도 있고 출제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개 파트 대인관계, 자기개발, 직업윤리는 주로 인성검사에서 출제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듈 중심에 출제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출제를 하고 있죠. 출제하고 있지만 이제 주로 모듈을 출제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파트가 요 3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핵심 능력 중에 한 파트, 그 다음에 업종별로 출제하는 것 중에 한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인성검사로 출제하는 기업 중에 한 파트 해서 총 3개의 유형을 한번 같이 쭉 갈아보도록,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파트로는 핵심 능력 중에 말이야. 핵심 영역 중에는 수리 능력 파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리 능력 파트는 이제 계산 형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료 해석 관련 형태 문제가 나오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제 물론 수율에 관련 형태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2가지 덩어리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볼까? 이런 계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봐. 그럼 이런 계산 문제를 계산한다라고 했었을 때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런 사치현상 계산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얘를 일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지를 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NCS 형태 문제는 선택지를 보고 정답을 찾게 되는 문제 유형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실제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업무를 할 때도 말이죠, 일을 시켰을 때 무조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끝을 보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흐름을 잡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는 직무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NCS, 공기업에서 보는 NCS 직업기초 능력 관련된 부분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것도 이런 형태의 문제도,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계산 문제도 먼저 선택지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치기 연산의 선택지를 보게 되면 항상 끝자리를 먼저 보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끝자리를 보게 되면 끝자리가 9199로 돼 있습니다. 그럼 9가 여러 개 있어. 그럼 안 되겠네. 9 하나만 있으면 9 끝만 보면 되는데 9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 자리 또 앞을 보게 되면 09, 11, 29, 99 이렇게 있잖아. 그럼 다 달라. 그럼 끝에 2개 자리만 보면 될 거 아니야? 끝에 2개 자리를 말이지. 34, 38을 더한 다음에 43을 뺀 값을 구하면 여기 정답이 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정답을 찾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저희 교재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7, 8년 전 교재는 거의 주류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보는 직무적성 검사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적성 검사 문제 부분이 대부분 이런 스피드 테스트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야죠. 요즘 이런 문제 안 나오죠. 이런 거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 주류의 문제가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 문제, 스피드 테스트 문제가 다 파워 테스트로 바뀌면서 이런 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활용되는 부분이지 주류에 흐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뭔가 법칙화 시켜서 공부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보고 끝자리만 본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의 흐름은 뭐냐면, 이런 형태 문제를 봤었을 때 말이야, 이런 형태 팁을 출제자가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 내냐면, 얘를 끝에 2자리를 보게 알아서 끝에 2자리를 계산해서 정답이 뭐다로 찾기보다는 흐름을 보고 정답을 찾는 사람을 뽑기를 원해.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34와 38을 더하면 더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얼추 더하면 70점대, 70점 초반 나올 테고, 얼추 43 정도 빼게 되면 얼추 34가 나오겠나는 그냥 이 끝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읽어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34가 나와. 그럼 끝이 34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 3번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흐름을 보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문제의 흐름이라는 거죠. 만약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계산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지만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이렇게 끝에만 보고 계산해서 정답 찾는 그런 예문이 저는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흐름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된 문제를 공부할 때도 그 해당된 실전, 뭐 공부할 때 와 그게 아니라 실전 때 고득점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문제 출제자는 원리를 잘 아셔야지만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런 형태 문제, 자료 해석 형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실제 NCS 초기 기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도 하반기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2000년도 생산액 구성비에 대한 표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 생산액 추이에 관련된 표야. 근데 이 표는 말이죠. 2000년도를 100으로 했었을 때 값을 나타낸 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 형태의 표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말이죠. 2008년도 생산액 1위 회사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생산액 1위가 어딘지를 물어보거든. 그럼 2005년도 생산액 1위를 보게 되면 2005년도 요 값을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값을 보는데 단 이 값은 2000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값이기 때문에 2000년도 값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결국 2005년도에서 가장 큰 값은 이 값이 클수록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딱 보자마자 대부분 두 개를 딱 곱하는 거죠. 곱해가지고 제일 큰 값을 정답으로 찾으면 될 텐데 이걸 출제자는 어떤 의미를 했었냐면 흐름을 보는 애들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NCS 직업기초에 대한 해당되는 문제 출제 원리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일단 보자마자 말이야. 이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보는 거야. 가장 큰 숫자. 얘가 클수록 얘가 클수록 보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는 얘가 가장 큰 숫자를 봤더니 얘가 28로 첫 번째 크고 두 번째는 B가 18 정도 된다는 두 번째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보지 말고 빠르게 밑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가 있나 봤더니 가장 큰 게 B야. 그 다음 큰 게 D야. 아 그러면 여기도 BD가 제일 크고 여기도 BD가 제일 크면 정답은 B 아니면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뭐가 정답인가를 봤을 때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서 흐름 딱 봤었을 때 말이야. 얘는 차이가 말이야. 얘들 기준으로 10% 정도만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이 차이는 크죠? 퍼센트 좀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거의 20 몇 프로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큰 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답은 해당된 이 값이 큰 D가 정답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흐름만 정답을 찾는 이런 류의 문제가 지금의 형태 나오는 NCS 문제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쓸데도 없는 여러 가지 뭐 계산 방식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적성 검사, 지금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요즘 나오는 문제 트렌드가 뭔다. 뭐의 정답을 찾을 때 어떠한 원리로 문제 출제해서 그 원리 안에들 이렇게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 중심의 공부를 해야지만 NCS도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의를 하다 느낀 건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한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강의를 들었을 때 오한 형태 강의를 들어. 그래서 성적은 안 오릅니다. 그런 형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원리 중심의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NCS 직업기초 능력 선택 영역 중에는 말이죠. 자, 기술 능력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 자, 기술 능력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대기업에는 직무적성 검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죠.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을 이와 같은 지시한 형태로 변화시켰을 때 나온 도형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런 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말이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이 보기에 있는 이 그림을 이 문제에 지시하는 것처럼 시계 방향을 180도 회전시키고 좌로 뒤집고 다시 90도 회전시키고 이렇게 막 회전시켜서 나오는 걸 정답으로 찾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항상 직업기초 능력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감각적으로 빨리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적인 방법, 베스트한 방법 말고 서브적인 방법을 보게 된다고 하면 메인 방법이 아니라 서브 방법을 보게 되면 서브 방법은 얘를 일일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다 지시된 형태의 문제를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오래 걸려. 특히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브적인 방법은 그림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선택지를 활용하는 거야. 선택지.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먼저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시킨다 그러면은 180도 회전시킨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서 찾는 거죠. 180도 회전된 게 얘다라고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좌로 뒤집으래. 그럼 얘를 좌로 뒤집은 게 얘네라고 표시해주고 시계로 90도 회전시킨대. 시계 방향 90도 회전시키면 얘잖아. 다시 우로 뒤집은데 우로 뒤집으면 얘죠. 정답이 1번인지 알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서브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방법이 왜 메인 방법이 안 되느냐, 왜 베스트한 방법이 안 되냐고 하면 이 지시한 형태로 도형을 변화시켰을 때
혹시 이 선택지 중에 그 도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한 방법은 아니야.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메인 방법, 베스트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원하는 거야. 출제자는 말이야.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체 입사해서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류의 어떤 복잡한 그림이 있거나 복잡한 형태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심플하게 잘 끝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최대한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얘 그림을 꼭다리는 그린다고 치봐. 꼭다리는 그린다고 치면 꼭다리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냥 정답을 찾아보는 거야. 해볼게 내가. 시계 방향을 180도 회전시킨대. 그럼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 좌로 뒤집으래. 자, 좌로 뒤집으면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다시 시계로 90도 회전시키는데 90도 회전시키면 이런 그림 나올 테고 다시 우로 뒤집으면 이런 그림 나오대요. 이런 그림 나오죠. 아,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이 아까 봤던 1번이라는 게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도 시간이 전혀 오래 걸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형태 문제가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 가장 메인 방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근데 이런 형태의 대기업 직무 적성상 형태 문제가 약간 변화가 돼서 공기업의 NC에서 직업기초 능력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흔히들 기술 능력은 뭔가 기술에 관련된 것과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라나 매뉴얼이나 그런 거 연결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스위치를 이용하는 뭔가 설계도인 것 같아요.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 스위치는 말이야 두 번의 기능을 하나 봐. 즉 A, B, C, D 중에 두 개를 180도로 회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나 봐. 그랬었을 때 처음에 그림이 이랬을 때 이 스위치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바꿨을 때 나오는 모습이 뭐냐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필요한 스위치 두 번 누르는 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류의 문제이잖아. 이건 대표 예제 문제이잖아.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는 뭐 단순화시켜도 그리고 뭐 그런 여지도 별로 없어.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정답을 미리 예측하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가 아까 해당 자료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지만, 자, 이런 기본적으로 NCS 문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시키는 걸 빠르게 탁 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하기보다는 끝을 보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한 형태, 그런 걸 되게 보는, 그 능력을 많이 보는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대표적으로 이것도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변화시켰을 때 각각 이걸 다 집어넣지 마시고 변화시켰을 때 먼저 예측을 해보는 거야. 딱 먼저 흐름을 봤더니 말이야. 흐름 봤더니 일단 B와 C는 같고 A와 D만 달라지잖아. 그럼 최소한 A와 D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A를 변화시키는 것, D를 변화시키는 건 눌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모든 스위치는 한 번 눌렀을 때 두 개를 변화시키는데, 근데 적어도 A와 D는 변화시키는 건 꼭 눌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전제로 딱 보자마자 봤더니, 이 중에서 D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반드시 얘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방금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C, D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 C는 변하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변화된 A와 C가 들어가는 것은 정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와 C가 들어가는 건 얘이죠. 그럼 해당되는 정답은 얘랑 얘가 들어가는, 얘와 얘가 들어가는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A와 D가 변화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딱 문제 봤었을 때 하나만 있는 거 뭐 찾으면 빨리 나머지는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 유로 흐름으로 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결국 이런 류의 문제도 얘 변화를 보고 미리 들어갈 수치가 뭐다를 예측한 걸 빨리 정답을 찾는 형태의 흐름, 이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중요한 스킬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되는 걸 미리 뭐가 바뀔지, 어떤 수치에 누를지를 미리 머릿속에 예측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형태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를 봤더니, 자, 이건 이제 초창기 NCS 기출 문제이잖아. 최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비슷하긴 해. 스위치가 좀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네. 그치? 비슷하긴 한데, 이런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 누르나 봐. 이 스위치를 눌렀었을 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도형이 변화됐을 때 나오는 도형이 1, 2, 3, 4, 5번 중에 뭐냐를 물어보는 게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최근 기출 문제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고 하면 똑같아. 얘도 딱 도형이 보자마자 먼저 얘부터 탁탁탁 넣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큰 흐름을 보는 사람을 원하거든. 큰 흐름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지시상의 흐름을 빨리 보는 거야. 여기 흐름을 봤더니 얘는 뭔가 이 도형을 100% 회전시키고, 얘는 뭔가 교환시키고, 얘도 교환시키라고 하는데, 얘는 도형 자체를 뭔가 회전시키거나 교환시키는 그런 규칙만 쭉 있잖아. 그런 스위치에 대한 명령만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걸 봤더니 얘는 도형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핵심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기에 도용 종류가 다 다르잖아.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있고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건 동그라미 두 개짜리가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짜리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도용에 대한 종류만 봐도 최소한 정답을 찾거나 아니면 몇 개는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얘를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얘를 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먼저 삼각형을 점 두 개로 바뀌래. 그럼 삼각형이 뭐는지 모르겠지. 둘 중에 하나는 점 두 개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점 두 개로 바뀔 거야. 얘가 바뀐다고 쳐봐. 그 다음에 점 두 개는 제로, 동그라미로 바뀌래. 그럼 얘는 동그라미로 바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삼각형으로 바뀌는데 동그라미 없죠? 그럼 얘는 뭔가 얘는 여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럼 결국 하나는 그냥 그대로 삼각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정답은 삼각형 하나,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짜리가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다라는 거야.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 삼각형짜리. 그럼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최근 기출 문제. 이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몇 개가 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적성력 좋은 애,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잠비 능력이 좋은 애와 좋지 않은 애의 차이점은 일일이 시키는 데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잡는 애가 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NCS에 관련된 형태의 원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CS의 영역 중에 직업기초 능력 영역 중에서 인성검에서 주로 출제하고 있는 3개 영역 중에 하나인 직업윤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직업윤리는 약간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물론 인성검사로도 윤리를 보지만 대기업에는 적성검사, 직무적성검사라는 상황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판단 요인 중에서 윤리 인성을 물어보는 요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기업에서 보는 NCS 직업윤리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보는 직무적성검사 상황판단의 차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문제는 NCS의 직업윤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A는 최근 매출 하락으로 고민이 많대. 고민이 많은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싼 스마트폰, 저렴한 스마트폰을 추천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곧 단종될 재고 스마트폰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재고 상품이라고 이해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으로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싼 스마트폰, 저렴한 스마트폰을 추천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단종된 게 곧 단종될 위험이 있는 상품이 저렴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권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그 상품의 설명 중에 이 상품이 곧 단종될 거라고 하는 약간 안 좋은 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고 해봐. 그럼 그거를 말할까 말까를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 뭐가 정답이냐고 하면 정답은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즉 할머니가 상황을 봐서 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반품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다른 형태가 아니라 결국 해당되는 내용의 핵심은 말이야 그냥 모든 정보를 윤리적으로 좋게 그냥 말하는 게 말한 거야. 가장 착하게 하는 액션이 대부분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NCS에 나오는 직업윤리는 그 직업윤리 했을 때는 NCS는 공기업에서 보는 문제이잖아. 공기업은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윤리적으로 말하는 걸 대부분 정답으로 찾는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번 선택지를 봤더니 할머니가 저렴한 스마트폰 추천해달라고 그랬고 얘는 거기에 맞게 이게 제일 저렴한 스마트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마치 할머니 대답에 맞게 대답한 것 같잖아. 근데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종된 상품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주는 형태 문제가 NCS 직업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해당되는 직무적성 검사랑 비슷한 형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여기도 할머니가 등장한단 말이야. 이건 어떤 문제냐면 출근 시간 쫓겨가지고 막 내가 뛰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와줄 거냐? 어떨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할머니 정차수로 모셔다 준다가 1번이고 상사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 도와주기 좀 가겠습니다 해서 상사의 양해를 받고 할머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2번이야. 3번은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말만 하고 자기 회사에 가버리는 것이고 4번은 할머니를 도와주고 지각하는 게 4번이야. 그러면 NCS 직업윤리에서 이런 문제는 가장 윤리적인 걸 대부분 정답을 하기 때문에 4번을 정답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2번을 정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도와주는 거죠. 양해를 요청한 다음에 도와주는 거니까 일단 2번을 정답을 할 수도 있거든. 아무튼 둘 다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대기업에서 보는 직무적성검사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대기업에서 보고 있는 가장 윤리적으로 좋은 윤리는 회사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건 또 정답이 아니야. 그냥 가는 건 정답이 아니고 뭔가 윤리적으로 약간 액션 해야 되는데 지각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액션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말은 한마디 하고 회사로 간다고 하는 정답이 3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흐름이 약간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나와 있는 NCS 직업윤리는 좀 더 윤리적인 걸 정답을 한다는 것만 딱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류의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업의 NCS 직업윤리는 좀 더 윤리적인 걸 정답을 한다는 걸 잊지 않고 그런 흐름을 문제 보고 정답을 찾으신다고 하면 일일이 나와 있는 모든 모듈을 공부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 두꺼운 모듈을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해당되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흐름을 보는 게 핵심이란 걸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축제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 있잖아. 조직 이해 능력부터 여러 가지 능력들 있잖아. 그런 능력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듈을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모듈도 뭔가 흐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흐름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 흐름에 맞게 정답을 찾게 되면은 몇 가지 핵심적인 모듈은 물론 알고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그 흐름에 따라 정답을 찾으면 대부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이제 마무리는 이걸로 하고 싶어. 자, 요즘 학생들은 꼼수에 열광합니다.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뭔가 꼼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 꼼수로는 들을 때는 알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실력이 늘 것 같지만 꼼수 많이 한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거의 있냐?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꼼수를 그냥 배워서 꼼수를 아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애들 합격률 30%다 그러면은 그 30%에 해당되는 애들은 원래 꼼수를 몰라도 합격할 수 있는 애들이야. 거의 꼼수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 근데 실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뭔가 빠르게 푸는 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10초 내로 읽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내용은 꼼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직업기초 능력, 해당되는 NCS 직업기초 능력에 원리 중심의 강의, 원리 중심의 내용을 아는 학생들이 그걸 빨리 풀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고득점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의 큰 흐름을 본다라든지 결론부터 보고 정답을 찾는다라든지 특징의 일부를 잘 본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뭔가 기본적으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득점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학생들은 여러 개의 기업의 NCS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NCS는 직무에 대한 그 직접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잠재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 근데 잠재 능력을 물어봤었을 때 뭔가 업무를 할 때 무조건 이걸 해 했을 때 무조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흐름을 보고 문제를 푼다든지 크게 보고 문제를 푼다든지 결론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특징의 부분을 잘 끄집어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업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적 성향이 있는지 기본적인 거기에 잠재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NCS 직업기초 능력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꼼수 중심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해도 뭔가 들을 것 같아도 알 것 같은데 뭐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CS 직업기초 능력에 내가 고득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항상 원리 중심의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원리 중심의 공부가 단순히 그런 유형 수업 시간에 배운 강의에 해당되는 그 유형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모든 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어서 내가 NCS 직업기초 능력 통과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십몇 년 동안 행가연 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일을 같이 해왔고 또 실제 축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제하는 사람도 원리 중심 축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허접한 작은 기업 축제하는 게 아니라 큰 메이저 축제했을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부분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아마도 최소한 직업기초 능력 때문에 공기업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